자, 우리가 2주, 오늘 3강을 들어가겠습니다. 2주차 마지막 시간이죠. 화이팅 하시고. 자,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론 파트로 가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다 다르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산 시장입니다. 현실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이론산이다. 그럼 현실은 거기다 불안전 시장이 되겠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완전 경쟁은 자, 비교를 한다면 다수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칠판 주계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가격 결정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순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유효수요가 고가성 때문에 유효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요. 자, 공급은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 경쟁이 발생을 해서 또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은 물건이 다 동질해요.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매겨져서 칠판 주계가 동일 시장에서 동일 상품이 동일한 가격이 상립되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질하지 않고 다 틀리죠. 비동질성이고요. 비동질성 다 틀리다. 이게 다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 경쟁은 언제든지 다수가 시장에 진입하니까 시장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진출입이. 그래서 우리가 진입과 퇴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고가이기 때문에 자,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이 어렵게 합니다. 시장 진출입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곤란한 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죠? 시장 정보가 완전한 정보죠. 완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 임장 활동을 해야 되니까 시장마다가 지역마다 불완전한 정보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정보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수반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엄밀히 비교를 하시게 되면 그 나와 있는 그 어떻습니까? 정보의 완전한 정보, 정보의 완전성이 되겠고 우리 정보가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완전 경쟁은 자, 시장에 진입 장벽이 없어서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고 동질 상품입니다. 근데 시장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완전 경쟁이고요. 자, 불완전 시장은 어때요? 시장 진입이 장벽이 있어서 고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이 소수의 참여자가 존재하고 이질의 상품이 또 거래되면서 비동질성으로서 또 시장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한 정보가 되겠죠. 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 그래서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정보 비용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수반되겠죠. 정보 비용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우리가 기능은 틀립니다. 그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동산 시장이 앞쪽에서 배웠듯이 토지의 특성이 일반지와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서 자, 제가 순서대로 가겠는데 앞쪽에서 넘겨보세요. 우리가 눈도장을 찍었었는데 36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시장의 지역성을 먼저 나갔었습니다. 시장의 지역성. 그래서 국지성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노조장을 찍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 시장의 비조직성서부터가 쭉 나옵니다. 자, 요건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완전 경쟁은 동질성이죠.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비동질성이에요.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동성, 국지성 나오면 부동성이고요.
자, 비동질성은 이제 개별성 때문에 동질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동질성과 공개성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똑같은 상품이 한 번 거래가 되면 그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만약에 500원이다. 여기만 500원이 아니라 전국이 다 500원이지, 캔콜라가. 그런데 우리가 이 동질성에 대해서 공개성인데 우리는 비동질성이에요. 은밀하게 해서 거래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르니까 이 비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사안이 다 틀리니까 정보 공개하지 않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는 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일문일가가 안 되다 보니까 물건이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비표준화성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조직성. 자, 이 칠판죽에는 물건이 같기 때문에 본사에서 물건 띄워다 팔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물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사에서 물건을 띄워다 팔 수가 없습니다. 자, 유통구조라는 자체의 조직화가 되려면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조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조직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 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비동질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B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35페이지 가시면 비조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번에 보시면 비표준화성.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비조직성이라는 게 미리 있죠. 넘겨보세요. 비공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가로 6번에. 자, 우리 거래는 어때요? 사회적 통제나 간행으로 인해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립니다. 시장의 국제성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거래에 대한 곤란성이라는 건, 부동산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파는데도 우리가 또 환급성도 낮은 게 돈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금매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 규제가 또 많기 때문에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부동산이 법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단기 거래가 또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4번 정도 볼까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바로 공급이 못 늘어나죠. 그래서 부중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증가시킬 수가 없다. 땅을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단기 어렵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하실 게 장기적 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가격 왜곡이다. 그래서 토지가 부중성 때문에 공급이 비탈했죠.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건물은 이제 생산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역시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어서 가격 기구에 대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가격이 왜곡된다. 넘기시면 이제 자금의 유용성만 남았네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값싸게 대출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시장에서 참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유효수가.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그 원활한 공급은 시장 참여자 수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죠. 수요자 공급자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지금 제가 했던 이 두 가지가 많이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국지성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부동성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성 때문에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3B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수급 조절로 인해서 곤란성 때문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가격이 왜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입니다. 이 시장의 기능을 이제 보도록 하죠. 전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자, 특성하고 기능이 좀 헷갈리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구분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물론 뭐 재밌게 제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좀 재밌게 풀어나갈 텐데요.
소위 이제 앞자만 따서 야매로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자, 교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기능.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일반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볼펜은요, 자, 지형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되면서 지형마다 똑같은데 부동산은 달라요. 국지성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펜은 표준화되어 있고, 또 이게 1000원이라는 자체를 알려져 있고, 또 유통구조가 조직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비동질,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화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그 다음에 인천이다. 볼펜은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돼요.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부동산은 여기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요. 여기서는 초과공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겠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도 관련되면서 수급 조절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틀린 특성입니다. 근데 기능은요, 볼펜도 여러분들이 현금과 교환을 해서 사셨고요. 부동산도 현금과 교환해서 교환 기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고요. 교환의 기능.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가격을 형성시키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을 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아닌 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원 배분부터 갑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요, 이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이 이윤이 더 많은 쪽으로 이제 배분이 되거든요. 더 많은 자원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요즘 원룸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피스텔이. 그럼 서로 이제 소비자라고 한다면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핸드폰에서 집방이라든지 이걸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또 그림이 또 우리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눌러봐가지고, 아니, 똑같은 조건인데 이 인테리어가 안 좋아요. 그죠? 이 옵션이.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신축을 더 하고, 더 에어컨이라든지 이걸 더 옵션을 더 걸겠죠. 그러면 이 경쟁에 의해서 서로 이제 어떻습니까? 그 투자를 했으면 이제 그만큼 또 원룸에 대해서 또 많은 월세를 받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자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제 공간에 대한 그 각종 부동산 공간이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서로 이 유지선을 하게 되면서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면서 이윤이 있는 쪽으로 더 자원이 배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이 또 창조되기 때문에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라는 자체가 3번에 있죠. 자, 물론 부동산과 현금과의 교환이 거의입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과 교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창조라는 것은요, 부동산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매도자예요.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 창조되고 형성이 됩니다. 자, 매도자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매수자는 싸게 받으려고 그러죠. 가격이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중개업자가 우리가 개입을 합니다. 그럼 매수자 우리가 그 중간에 중개업자가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창조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 이 정보가 비공개되는 특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을 알 수 있다. 정보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정보를 부동산 시장에 이 이용자에 또 제공을 해주고요.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것은,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값이 비싸져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질은 높아지죠. 그럼 땅값이 높아지니까 집가가 높아지면 좀 집약화시킬 수가 있죠. 그럼 건물을 고층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의 양도 늘어나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도시가 성장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기법이 있는데요. 참 재밌게 한번 풀어나갈 건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비공개성은 기능이지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에요. 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냥 들어보세요. 항상 학교론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이거를 쉽게 야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가는 거니까 긴군과 정량이 있습니다. 긴군과 정량.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섬에 가자고 해요. 섬에. 자, 보통 섬은 이제 배가 많이 끊기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새벽같이 갔다 와서 저녁에 이제 오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이게 가서 놀다가 여기 이제 저녁에 한 5시 배인데 6시 배라고 속이고 어떻습니까? 이 5시 한 50분에 이제 들어오니까 어떻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5시 배니까 나가고 있어요. 배가. 그죠? 마지막 배입니다. 그 순간 정량은 울겠죠. 웃으면 안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김군은 웃습니다. 김군이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보통 오지선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자체의 책자가 이제 우리가 제가 그 학교에서 또 부동산 학을 또 강의하고 부동산 원론도 강의를 하고 간평에도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대표적인 세 분의 저자가 거의 그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분들이 거의 나와 있는 게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지선다. 물론 또 하나가 또 추가되긴 해요. 그게. 근데 이제 5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자, 김군이 정량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좀 혀가 짧아요. 얘부터 이제 교를 못해서 이제 고를 못해서 이제 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를 좀 고쳐서 이제 고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김군이 자고가 정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고가 정량은 이제 기능이다라는 자체를 이제 기억하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비공개성은 어떻게 특성이잖아요.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량. 그래서 자고가 정량은 우리가 기능이다라는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강의를 해봐도 특성하고 기능을 나눠주는데 이거를 전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모의고사나 시험장까지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자고가 정량 딱 하게 되면은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탄을 만들었는데요. 1탄에서 2탄을 또 만들었어요. 수강생들이. 왜냐면은 도대체 자고가 정량이라는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수강생끼리 얘기를 한대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강생들이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야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자, 지금 김군이 1탄을 자고 정량하니까 이제 정량이 할 수 없죠. 배가 끊겼는데. 그죠? 그래서 뭐 울다가 이제 울음을 굳힙니다. 김군이 달리기 위해서 술 한 잔을 먹자고 해요. 술 한 잔을 딱 먹고 나니까 이제 정량이 이제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자고 할 테니까 너 남자로서 그 기능 있니?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기능 있니? 그래서 자고가 정량.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려 비공개성이라는 자체가 이 기능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야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으로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염리 구분이 되니까 아마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습니까? 6회죠. 26회는 이제 우리가 여기 다음 해가 뭘 배울 거냐면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적이라고도 하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을 배우시면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은 자, 올해는 여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성하고 기능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특성은 불완전 때문에 그렇고 기능과 이 자고가 정량하고 이 특성하고를 구분하셔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 기법을 가지고 꼭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주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여가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다음 파트를 넘어가면서 천천히 진도에 맞게끔 가겠습니다. 자, 특성하고 기능을 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도 문제 정도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는데요. 자, 주택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자, 물리적으로는 주택이 다 틀려요. 물리적으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다 틀립니다. 분석이 힘들죠. 자, 완전 경쟁에서는 일문일가가 법칙이 적용되고, 만약에 이 칠판적인 완전 경쟁이라면 물건이 상품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면 두 개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셔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주택을 봤을 때 아파트, 연립, 오피스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럼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게 주택 서비스라는 게 나옵니다. 주택 서비스는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효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질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주택 서비스를 도용해서 주택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질적으로 분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질적으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이 주택의 수요 공급의 주택 서비스의 의미는 주택의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 효용을 의미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택은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질적이나 서비스로 보게 되면 이 동질적이다. 그래서 안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단기와 장기의 주택시장의 균형은 특히 이제 나중에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서 주택을 이제 공급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정책이 주택의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균형. 자, 이건 가볍게 보는데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단기, 장기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조금 제가 한번 볼까요? 정체 파트가 있다면, 정체 파트와 연결해서 볼게요. 이게 교재를 보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이제 있네요. 페이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52페이지 제가 지역지구제를 하면서 같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장기가 있다. 단기하고 장기가 있으면 단기는 신축이 안 됩니다. 장기가 신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지역지구제와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생산이 불가능해요. 한 달 안에 주택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단기는 생산이 하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거는 나중에 지역지구자니까 그냥 쫙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 단기는 주택의 생산이 불가능해요. 공급 완전 비탈적이라는 건 완전 수익이라는 자체는 주택이 기존 주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나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만 상승을 하죠. 그래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발생을 해요. 그럼 장기에는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신규에도 들어와서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합니다. 초과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증가 산업이 시멘트 자재값이 비용이 일정하다면 가격은 원래대로 받겠죠.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 공급소는 이제 수평이 되고 똑같으니까. 근데 비용 증가는 우리가 보통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일반적으로 다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건설업이.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가죠. 그럼 원래보다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이 원래보다 높게 받겠죠. 장기 공급소는 이제 우상향한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꼭 약속을 드리는데, 그 지역지구제와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서는 염리, 지역지구제와 묶어드릴 테니까, 요거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정책 파트와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볼 게 주택의 수요와 소요의 비교입니다. 자, 이건 앞쪽에서 이제 주택의 유효 수요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 유효 수요와 좀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접목이 되는데, 주택 소요와 수요는 틀립니다. 주택 소요와 수요는. 그래서 주택 수요라는 자체가 이게 바로 유효 수요를 얘기해요. 유효가 생략이 됐죠. 살 수 있는 능력 의사와 살 의사가 다 있다는,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들은 얘기하는데, 자, 요걸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소요라는 자체는, 자,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은 잠재 수요라는 게 있었어요. 잠재 수요는 둘 다 살 의사는 있어요. 살 의사는 있는데, 요거는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자, 유효 수요라는 걸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럼 유효 수요라는 자체는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중상층 이상들입니다. 그럼 중상층 이상들이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것을 정부가 막으면 안 돼요. 시장 경제 원리에 방임하는 거고, 정부가 정책상 개입을 하려면 소요에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부터 간다면 소요는 사회 정책적 개념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 잠재 수요층으로서 국가의 직접적 지원과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고요. 주택 수요라는 자체는 시장 경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들이 유효 수요들이 어떻습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방임하기 위해서는요.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그 보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금융 조세, 직접 간접적 지원을 이제 위주로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 금융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이 주택 수요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십니다. 그래서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요. 자,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무주택 사람들은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우리가 집값에 만약에 LTV라는 것이 대부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담보가치의 대부 비율이 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70%까지 빌려줍니다. 1억에서 7천만 원까지. 그럼 우리가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차입 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요에서 수요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가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시장에서는 여가가정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주택의 여가가정, 주택순환, 필터링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의 여가가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주택시장의 여가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주택이 틀리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일정 수준 이하가 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을 고가주택이다. 그럼 고가주택은 반짝반짝 별이 빛나요. 신주택입니다. 신규. 근데 저가주택은 금이 많이 갔어요. 재고주택이죠. 그럼 필터링 현상이 상하로 이동을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하향 여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향 여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가주택을 상위 계층이라고 했고, 저가주택을 하위 계층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봅니다.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갑돌이가, 자, 리모델링을 합니다. 개조수선을 하게 되면, 개조수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안 하겠죠. 그럼 점점 노화되면서 을돌이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내다 파기 때문에 자,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해야 돼요. 증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향이 되겠죠. 근데 자, 업이 됩니다. 필터링 다운 업이 되면은 자, 저가주택이 이제 개조수선을 하게 되면요. 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개량 비용보다는 주택 가치 상승이 크다면 개량을 하시겠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돼서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면 저가를 안 찾죠. 그래서 오히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 내려가는 건 하향이고 올라가는 건 상향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다운하고 업을 보죠. 그럼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되면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죠. 그래서 그럼 올라가는 건 상향이다, 내려가는 건 하향이다. 그 다음에 감소다, 증가라는 건 또 나중에 또 제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지금 너무 암기기법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이건 이해를 하십시오. 자, 갑니다. 자, 자, 주택의 여가가정이라는 것은 특정 주택이 상이한 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택을 변화되어 거주하게 되는 현상을 여가가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라는 자체는, 필터링이라는 자체는 여가라는 거고요. 자, 순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다시 또 부서져서 저가주택으로 간다면 계속적으로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향여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위 계층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위 계층에 대한 소득 계층이 주택이 상위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는, 상향이 올라가는 거죠, 참.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증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하향력은 어떻습니까? 상위 계층의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죠. 저소득층의 주거에 기여를 하겠고 저가대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분리와 여가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가작용. 자,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입니다. 주거분리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경계지역에 의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주거분리고요. 자, 이게 도시 전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좀 전에 이제 계량 비용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요, 금이 많이 갑니다. 그럼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계량 비용과 주택 가치 상승분이 있다면, 만약에 계량 비용이 3억 들어가는데 가치가 1억밖에 안 올라간대요. 계량 안 하겠죠. 떠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온 것을 이 침입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침입을 해요. 그럼 고소득층이 이제 점점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천이라고도 하고요. 계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은 당연히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럼 하향여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외부 효과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니까 부의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문은 이제 부의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토지가 부동성과 인접성의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 현상이죠. 저소득층이 있는데, 자, 금이 많이 갑니다. 그럼 계량 비용과 주택가치 상승을 본다면, 자, 계량 비용이 만약에 우리가 1억 들어가는데 주택가치 상승이 3억이에요. 그럼 계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돈이 없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이 들어오죠. 아예 고소득층은 아예 바뀌는 겁니다. 자, 얘가 그러면 하향여가면 얘는 상향여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원이 들어서니까 긍정적인 정의회복과가 되겠죠. 정의회복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침입이라는 것은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반대고,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애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정화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갔다 하향, 고소득층이 들어갔다 상향으로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할증과 할인이라는 거래가 나왔었어요. 자, 지금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과 가까워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랑 가깝다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할인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기 원하겠죠. 할증되길 원하니까. 자, 정리합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주거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고요. 주거분리의 원인은 이 소득의 차이에서 오는 외부 효과죠. 정의회복과가 공원, 부회복과가 차단시키니까 뭐였어요? 쓰레기 매립장. 정의회복과는 추구, 부회복과는 차단. 이걸 바꿔낼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발생 지역은 도시 전체적인 면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일반적으로 계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클 경우는 상향여가 한다 그랬죠. 반대는 하향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일반적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량주택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저가주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건 불량주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문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인을 찾는데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시장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저소득층들은 저가주택을 사야 돼요. 그게 원해서 샀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장 실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럼 대책은 철거하는 게 대책이 아닙니다. 철거는 무식한 거죠. 어떻게 되느냐?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어디가? 갈 데가 없잖아. 서울은 서울역이라고 하고 부산은 부산역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금이 좀 덜 간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할 수 있게끔 실질 소득을 높여주면은 그때 가서 철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량주택에 대한 현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소득이 낮아서는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게 대책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은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으로 틀리지만 주택 서비스라는 걸 도입해서 완전 경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에선 단기는 시축이 안 되고 장기 시축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정책 파트와 연결돼서 제가 좀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요와 수요에서 자, 무주택 서민들은 집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요에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 자, 주택이 영하가정은 순환을 합니다. 고가가 저가로 내려가서 상위가 하위로 내려가는 것은 하향, 하위가 상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향이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한다. 상향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하향이 됐다는 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 거고, 상향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 거고요. 자,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에만 생기지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계량 비용과 주택가치 상승률에 따라서 우리가 상향이 될 수 있고 하향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고,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기 때문에 철거가 대책이 아니라 실질 소득을 높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택시장에까지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가 우리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주식시장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 정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 정보가 약성,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중강성, 미래, 강성 세 가지에 대한 효율적 시장으로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과 할당적 효율적 시장을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페이지죠. 아니, 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넘기시면은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올해 26회 때는 할당적 효율적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묶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효율적 시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38페이지죠. 자,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발전된 걸 부동산 시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동산 시장도요,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3년 있다가 전철이 들어선다 라고 정보가 흘러나오면 가격이 뛴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시장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도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3년 후에 들어선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땅값이요, 3년 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자, 미래 시점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즉시 반영이 됩니다. 즉시, 지체 없이.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동그라미, 신속하게 정확하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그럼 남들보다 내가 더 얻는다. 남들보다 내가 초과해서 얻는 것을 초과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들만큼만 얻는 걸 정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갑돌이가 만약에 1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A은행에 놔둘 수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죠. 만약에 연 2% 준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정상이윤이라고 합니다. 정상이윤은 어느 시장이나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만약에 연 12% 얻었어요. 그럼 누구나 얻는 수익보다 연 10%를 더 얻었죠. 자, 이게 바로 초과이윤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는 정보에 대한 어떻습니까?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효율적 시장의 유형 구분은 이 세 가지 시장이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그래서 약성, 강하다 그래서 강성. 그래서 위에다 적게요. 그래서 약성 있고 강성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는 강성에 준하는 중강성이라는 게 있죠. 정보에 따라 틀려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 이제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미래 정보까지 다 우리가 보는 게 강성입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보려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시험 정보잖아요. 그럼 1회 때서부터 지금 이번에 본 26회까지 이 기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거의 정보예요. 지금 과거의 정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 다 노출되어 있고요. 그 문제집을 우리가 조금 빠른 출판사 같은 경우는 또 기출문제집을 다 내놓죠. 굳이 염리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염리한테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제가 만들어서 해설집을 만듭니다. 그게 문제랑 정답.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동영상 우리 레드프로에 이 기출문제집을 막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팔려고 한다. 그죠? 안 사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과거가 다 돼 있는데 그걸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사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의 구분을 안 합니다. 근데 중강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27회 때 문제를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효율적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수학료 내고 듣고 계시잖아요. 현재 정보가 거의 다 우리가 현실에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근데 강성은 이론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업의 내부 정보.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업이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 미래 정보를 우리가 반영하진 않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초과는 없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7회 때를 이건 그냥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들으세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도 27회 때는 10월 달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 주 이제 토요일 날 있을 텐데 제가 한 7, 8월 달에 너무 힘드실 때, 마음이 힘드실 때, 자, 제가 강의 시간에 하면 또 안 된다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또 하나씩 이제 다 따가지고 전화를 해서 제가 시험 문제 유출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사후인력공원에서 유출했으니까 요거 갖다 그냥 잠만 해보세요. 그럼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타시겠죠. 그죠? 당연히. 근데 저는 잡혀갑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론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 테두리를 그려서 이 안쪽에서는 정상이윤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과이윤은 이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게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가볍게 본다면, 약성율적 시장은요, 과거의 정보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이라고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의 통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차트가 있어요. 차트가. 그래서 지금 장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술적 통계 기술이라고 하고요. 자, 현재의 정보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디까지 정보를 보고 거래하세요? 우리가 공표된, 그죠? 공표된 게 이제 과거 현재가 공표가 된 거죠.
이 현재 정보까지만 보고 거래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이 기술적으로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의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이만 얻어요. 근데 약성률 쪽은 과거만 반영됐지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얻으면 초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중강성으로 갑니다. 중강성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정보로 기본적 분석을 하죠. 공포된 정보가 다 공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정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는다면 초과는 얻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갑니다. 강성입니다. 강성률적 시장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경우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죠.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없으니까 정상 이유만 얻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조금 스피드 있게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 약성률적 시장으로 가볼게요. 약성률적은 현재 부동산 가치는 과거의 추세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자, 미추입니다. 과거의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게 기술적이에요. 통해서는 초과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인만 획득하죠. 근데 만약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에 우수한 정보를 얻는다면 초과는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얻는 게 아니라 얻을 수 있다 하셔야 되고요. 중강성 갑니다. 중강성률적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가치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 이미 반영이 됐죠. 그럼 현재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었어요. 그럼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는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만 얻을 수 있죠. 자, 강성은 어떻게 돼요? 현재 부동산 가치는 과거,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라는 자체는 미래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까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론상이라는 거죠. 반영된 게 강성이에요. 그럼 어떤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장 다 정상이익을 얻습니다. 정상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질문은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이제 초과이익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강성은 초과이익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과 중강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약성은 언제냐? 현재와 미래까지 가능하고요. 중강성은 미래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의 정보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괜찮습니다. 다시요. 자, 이 효율적 시장도 그렇고 다음 배우실 할당효율적 시장도 어느 시장도 다 정상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오지선다에서 만약에 정상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자체는 다 지워주셔야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는데 강성은 어떻게 돼요? 초과이익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강성에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네요. 약성하고 중강성밖에 없네요. 약성은 현재와 미래고 중강성은 미래입니다. 그럼 마지막 좁힙니다. 그러면 현재의 정보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 그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약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강성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여러분들 동영상을 돌려보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께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이번 2주의 상당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3주 차에 우리가 할당율적 시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주는 좀 할당율적 시장까지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좀 어렵네요. 그래서 할당율적 시장은 다음 주에 3주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